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 2주차 1교시 우리 인간과 생명 시간입니다. 인간과 생명. 이 시간 우리의 연구 방향은 바이오에틱스죠. 에틱스. 바이오에틱스, 생명윤리. 사실은 이 생명 분야가 윤리적인 차원이 배제되어 있죠.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 진 테크놀로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실성과 명확성, 규칙성, 그것을 담보로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선과 악이라든지 아니면 옳고 그르다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어떤 과학자가 과학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과학의 영역이에요.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는 저것이 연구 가능한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그것 과정이 타당하고 확실한가, 이것을 분석하지, 이것을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과학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만 준 게 아니에요. 핵폭탄,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핵무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핵 분열과 핵융합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응용한 거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도 그걸 통해서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수십만 명을 죽이게 되는 살상 무기로 사용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니트로글리세린이 갑자기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그러한 과학적인 성질을 노벨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건축공학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살상무기로 활용한 게 문제고, 의학에서도 지금 심근경색 환자들에게는 니트로글리세린이 그게 혈관 확장작용을 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심근경색 환자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캡슐에 들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입에다 넣어요. 그러면 즉시 응급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틱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책 이제 삶 그리고 생명윤리라고 하는 책 12,000원인데 이거 할인하면 아마 10% 할인될 거예요. 여기 서원에 보면 한창 그때 이 책이 나올 때 이런 얘기, 여기 내용, 여기 머릿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황우석 박사 얘기도 나오고, 한때 우리의 영웅이었었어요. 그 클론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 2인조 그룹의 한 멤버가 오토바이 사고로 이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때 황우석 박사가 내가 주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복제시켜서 당신을 걷게 해줄 거야, 얼마나 큰 희망을 심어줬어요.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복제 연구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도용을 했다, 표절을 했다. 그래서 끝없이 발전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복제 연구, 생명공학 연구가 발전된 나라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시대에, 예를 들면 그 핵치환이라고 하는 거, 니들링,
바늘을 그 세포 안으로 주입시켜서 그 핵을 빼내고 하는 그런 아주 정밀한 그 연구에 있어서 영국 로잘린 연구소 같은 데서도 이게 서양인들은 손이 이게 무뎌서 그거 정확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간 것은 인간의 손을 하는 그 의료 시술이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3개월 동안에 하지 못한 실험을 황우석 교수의 조교가 가서 3분 만에 성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잘 나가던 생명공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거죠. 여기 보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여기 12페이지에 생명공학 기술이 윤리를 무시했을 때 그 안에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면 얼마나 무서운 파국으로 가는지를 여기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생명과학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견제하기 위한 생명윤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과학 안에 에틱스가 필요한가? 이 에틱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온 말이죠. 에토스. 이 에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관, 관습 그런 뜻이에요. 관습이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익숙하다,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은 습관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확장되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거예요. 관습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습관이죠. 개인적인 습관이 모두에게 다 연결돼서 공동체가 같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습이 변하듯이 습관도 변하고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이에요. 근데 이 관습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을 잘 견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기술 안에는 4가지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1, 2, 3, 4 선, 악, 선, 오와 악, 선, 앤드, 악. 과학자들은 전혀 신경 안 쓰지만 생명윤리에서 볼 때는 과학 안에는 4가지의 가치가 존재하는데 그 자체로서 선한 가치를 가진 과학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자체로서 악한 가치를 가진 과학기술이 있어요.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치료 기술을 발명하는 거죠. 페니실린을 발명한다든지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참 바람직한 선한 거예요. 근데 악한 거는 뭐냐?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살상 무기를 만든다든지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하는 어떤 부정적인 발명품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한 것은 발전시키면 돼요. 악한 것은 없애면 되죠.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한 과학기술은 많이 제거됐고 좋은 것들은 발전돼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2가지예요. 선오와 악, 선 앤드 악. 어떤 과학 안에 아직은 선과 악의 좋고 나쁜 가치가 아직 들어가 있질 않고 아직 미결정 상태예요. 이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해요. Value neutral, value neutral 가치 중립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냐면
인간이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선한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악한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핵. 아직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과 악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핵을 가지고 인간이 핵무기를 만들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핵 발전을 하면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기술이 인간이, 과학자가 어떠한 도덕적인 의식을 갖느냐, 윤리적인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가치가. 그 다음에 선앤드 악은 뭐냐 하면, 이게 선과 악이 얽혀 있어요. 과학기술 안에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붙어 있어서 어디 하나를 이게 떼어내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자동차, 저 안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한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공해를 만들어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존층을 뚫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의 해로운 가치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미 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쁜 것은, 공해는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풍요로움은 거기서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자동차의 성능을 개량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과학 안에 있는 이 두 종류의 가치 체계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명윤리에서 이것을 다 조절해 줘야 돼요. 좋은 쪽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자. 요거는 선한 가치 쪽으로 가자. 요거는 두 가치가 섞여 있으면 악한 것은 자꾸 없애나가고 좋은 것은 발전시키자. 요 3번과 4번 때문에 우리는 과학 안에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생명과학 안에는 이 3번과 4번, 인간이 그걸 잘 생명과학을 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책임감과 도덕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과학 안에 두 가지가 있을 때는 거기서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또한 윤리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에틱스, 여러분 책 20페이지 보면 왜 생명윤리가 필요하냐? 여기 2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바이오에틱스의 성립 배경으로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이다. 너무 의료기술, 생명과학이 발전하니까 생식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이식기술, 유전자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해서 이식, 생식, 생명의 탄생, 생명의 이식, 또한 생명의 복제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생명윤리 방법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있다. 자, 의무론은 동기주의고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다. 의무론에서는 동기가 선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좋은 과학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아니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결과주의라고 그랬죠. 서로 상반된 입장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절대화시키고 나머지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시고, 이 두 가지 입장에 가지고서는 생명윤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주의만 가지고서 갖다 붙이니까 또 설명이 안 돼요. 결과주의만 갖다 또 붙이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니른베르크에서는 유대인 재판이, 법정이 열렸어요. 거기서 한 유태인 여성을 세워놓고
재판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버그마이어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버그마이어. 이 부인이 왜 재판을 받았냐 하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이 부인이 이제 잡혀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얼떨결에 잡혀오는 바람에 집에 어린아이들, 남편은 잡혀서 죽고 가스실에 가서 죽고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아주 갓난이 어린아이까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 잡혀왔는데요, 이 여인이 그 자식들에게 가지 않으면 자식들도 다 굶어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한 끝에 독일군 병사에게 찾아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좀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독일 병사와 동침을 하고 독일 병사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여인이 석방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용소의 규칙 중에 임신한 여성은 석방시킨다고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여인이 석방당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임신했던 아이를 출산해서 자식처럼 귀하게, 자기 자식이니까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임신했지만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재판정에 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재판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간음죄에 적용되는 거죠. 그때 한참 과연 이 여인을 간음죄에 적용할 것인가? 그 유대인 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간음을 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 어떤 도덕과 규범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규범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여인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 규범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은 겉으로는 간음죄를 범했지만 동기가 결과는 간음죄인데 동기가 자식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문론에서 볼 때 둘이 부딪히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주의에서 볼 때는 간음을 해서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결과를 볼 때 나쁜 거예요. 근데 동기를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간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은 유지시키되 이 여인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그 법조항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단 이 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버그마이어 부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동기주의가 절대화될 수 없고 결과주의가 절대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법은 없다는 거죠. 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잘 적용한 것이 바로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동기주의와 결과주의의 한계, 공리주의와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상황윤리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생명윤리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규칙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락사를 시키면 안 된다, 임신 중절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산모가 병원에 왔는데 당장 임신 중절을 하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어요. 임신 중독증에 걸렸으니 가만히 있으면
엄마와 아기 둘 다 죽는데 이 아기를 임신 중절하면 아이는 희생되지만 엄마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중절은 안 된다 했는데 임신 중절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임신 중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임신 중절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주의와 결과주의를 잘 조화시킨 것이 바로 상황윤리고 그 상황윤리가 이 생명윤리에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 25페이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둘째 단락.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 규칙으로 제시하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당방위도 안 되는 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이건 절대적인 법이고 규정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는데요. 갑자기 저기서 누가 나를 쏘려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전쟁에서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윤리, 생명과학에도 절대적인 규정만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미리 예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기주의와 결과주의를 잘 조화시키고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잘 조화시켜서 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특별한 상황도 고려하자. 이걸 조화시킨 것을 여기 보면 카수이스트리, 여기 밑에서 둘째 줄, 2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이 결의론이라고 하죠. 결의론.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그리고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잘 결합한 것을 결의론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법과 상황을 잘 조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가장 타당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결의론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죠. 여기 밑에 이제 각주에 나오죠. 쭉. 생명윤리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연역주의적 접근법, 귀납주의적 접근법. 자, 연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귀납주의적인 건 뭐냐면 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내려오는 고대 로마 철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논리의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걸 네 가지 논리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역, 귀납, 변증, 역설. 그런데 변증과 역설은 철학이라든지 역사학 이론에 많이 적용이 되고 이 생명윤리에는 적용이 많이 안 되니까 이 둘은 빼버리고 연역과 귀납을 설명하겠습니다. 연역은 뭐냐 하면 전체고 귀납은 개체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건 숲이죠. 숲이고 이건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분석할 때 구체적인 과학적인 사례를 분석해서 나무를 먼저 봄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고 개체 중심이에요. 개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죠. 근데 연역은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법을 구체적인 데 적용하니까 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